자, 봅시다.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워. 답을 맞췄어도 내용 본문이 굉장히 어려웠죠. 한 번에 잘할 생각하지 말고요. 내년까지 너네를 끝까지 괴롭힐 거는 바로 이 경제 지문이에요, 얘들아. 경제 지문이 너네가 알아야 될 게 이만큼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 중에 얘는 일부분이야. 자, 그런데 알아야 될 게 100만큼 있다라고 했었을 때 제발 1, 한 10 정도 공부해놓고 선생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러지 마. 그래봤자 고등학교 비문학이야. 너네가 못할 게 하나도 없어. 다만 못하는 이유는 공부를 안 해서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지. 처음에는 다 몰라. 그런데 한 번 할 때랑 두 번 할 때랑 다르다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 오늘이 처음 같은데 이게 30번 정도 하면 처음보다 훨씬 쉬워. 점점 시간 빨라지고요. 점점 아는 거 많아져. 자, 일단 작년에 너네 선배들도 그랬고 내가 2학년 올라가기 전에 1학년 겨울방학을 생각해봐 얘들아. 1학년 겨울방학 때보다 지금이 훨씬 머리가 많이 컸어. 너네 초등학생들 보면 초등학생들 대답하는 거 귀엽다고 생각하거나 웃기다고 생각되지. 그게 다 저절로 머리가 커져 얘들아. 재수생이 제일 잘하는 거 저절로 잘하는 거 사회 영역, 국어 영역.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재수생, 삼수생 공부 덜 해도 잘하는 게 국어 영역이랑 사회 영역이야. 어쩔 수가 없어. 왜? 보고 듣는 게 많아지니까. 마찬가지야. 너네 요즘에 달러가 비싸 싸, 엔화가 비싸 싸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제발 뉴스 같은 것도 좀 읽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법이 뭔지 경제가 뭔지 사회 현상이라는 게 뭔지 좀 관심을 가지면서 비문학을 같이 공부해 주세요. 알겠죠? 어디 한 카테고리에만 갇혀서 책상 위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자, 이 글을 읽기 위해서 내가 왜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느냐?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봅시다. 경제학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야, 개별 경제 주체가 뭐냐? 라고 내가 물어보면 이거부터 대답을 못 합니다. 얘들아, 개별 경제 주체가 뭐야? 뭐야? 뭡니까? 그래서 쌓아가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내가 개별 경제 주체라고 말했을 때 누구는 머릿속에 탁탁탁 뭔가가 들어오는데 누구는 개자, 별자, 경자, 제자 다 따로 들어와. 그럼 안 된다는 얘기야. 개별 경제 주체들이라는 거는요. 개인, 회사, 국가 이런 것들이 개별 경제 주체들이야. 국가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요. 회사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개인들도 경제적인 활동을 합니다. 돈을 벌고 나도 돈을 벌고 저축을 하고 회사들도 이윤을 남기고 투자를 하고 국가 역시 우리나라 다른 나라 합해서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런 식으로 다들 경제활동을 하는 거야. 경제활동의 주체들이 근데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얘들아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뭐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효율성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효율성. 오늘 지금 이 순간 효율성이 뭔지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효율성은요 늘 경제적인 개념이야. 효율성, 너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시험 전날 선생님 어떻게 하면 빨리 공부 안 하고 공부 잘할 성적 좋게 나오는 거. 그게 효율성이라는 거 아니야. 효율성은요 일을 조금 하고 얻는 게 많다는 걸 의미해. 인간은 경제적인 인간이어서 누구든지 인풋은 조금 아웃풋은 많이 그걸 원한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사회학에서는 또 달라. 그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뭔가를 하는 사회적인 인간
경제학적 인간과 사회학적 인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자신이 조정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적절히 선택하여 변수들을 적절히 선택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머릿속에 뭐 어떤 이미지 들어와야 돼? 내가 이번 달에 알바로 1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 통째로 명품을 사느냐? 아니면 100만 원 통째로 주식에 넣느냐? 아니면 만 원 분산해서 이 100가지를 하느냐? 그런 건 변수라고 하는 거야. 변수들을 적절히 선택해서 나한테 뭐가 제일 좋은지 최적의 만족감을 가져오는 거야. 최적의 결과를 추구한대. 누구나 그렇대. 100만 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아, 나 100만 원 벌었으니까 많으니까 그냥 50만 원은 버리고 50만 원만 써야지?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야, 얘들아. 100만 원을 벌어도 단 1원이라도 효율성 있게 쓰고 싶은 게 인간이야. 자, 이미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배울 게 굉장히 많다. 이게 바로 경제학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장애물들이 많아.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경제 주체들은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고려하여 차선의 선택을 고민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나는 100만 원 벌고 100만 원을 다 저축하고 싶은데 사람이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잖아. 그러면 내가 100만 원 주식 못하고 결국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했더니 27만 원밖에 안 남아. 27만 원이라도 주식에 다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최선을 못하면. 자, 그런데 학자인 립시와 랭카스터는 차선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차선의 이론을 제시했답니다. 차선의 이론이 뭐냐? 봤더니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여러 조건 중에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나머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그 결과는 차선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뭔 소리야? 기억 봐봐. 10개가 다 만족해야 그래야 베스트, 최선인데 그러면 차선책은 9개 아니에요? 아닐 수가 있대. 8개일 수도 있대.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될 사회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 기억 같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를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대. 사회 무차별 곡선이 뭔데? 얘들아, 앞으로 경제 용어에서는 이 곡선이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될 텐데 곡선은요 늘 이런 둥근 형태는 아니야. 직선도 곡선이라고 합니다. 곡선은요 그래프에서 어떤 선을 나타내는 의미로 그냥 퉁쳐서 사용돼. 그래서 사회 무차별 곡선이 뭔가 봤더니 개별 경제 주체, 이제는 머릿속에 들어오죠. 어떤 개인, 회사, 국가. 개별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주관적인 만족감인 효용 수준. 오늘 공부해야 될 거 되게 많다. 효용이라는 말도 기억해 두세요. 효용은 만족감이에요. 효용은 만족감이랑 바꿨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효용 수준을 종합한 사회 후생 수준을 보여준다. 아이고야, 모르는 단어 많아. 후생은 뭐야? 후생은요, 복지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 이렇게 복지. 자, 그러면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만족감을 종합한 사회복지 수준을 보여준다. 그렇대. 그래서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을 보면 그 사회가 개인의 효용 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평성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와, 여기가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말이야. 뭐가?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을 보면 사회가 개인의 효용 수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공평성의 어떤 가치관을 판단하는
공평성에 대해 어떤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오늘 배울 것 중에 가장 어려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문제 푸는 거랑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야. 문제 푸는데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얘들아, 이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랑 이 아래에 연두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랑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야. 지금 봐봐. 지금 보니까 사회무차별 곡선은 연두색 보세요.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원점에 대해 볼록한 게 뭐야? 원점을 여기에 두고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다는 거야.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볼록하다는 거야. 이 말부터 좀 알아둡시다. 근데 너무 고맙게도 옆에 뭐가 나와 있어?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원점에서 볼록하다는 거는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거구나. 하나씩 해석해 봅시다. 원점에 대해 볼록한 곡선.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거구나. 얘가 우하향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이 말 하고 싶지 않지만 미분의 개념을 잠깐 가져오면 얘들아. 미분은 뭐야?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치?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이 곡선의 접선들이 어떻게 돼? 접선이 점점점 누워. 접선이 점점점 눕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우하향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죠. 지금 내가 한 말, 미분, 접선의 기울기의 의미를 잘 모르겠는 사람은 접선의 기울기라고 써놓고 내가 알아야 될 개념이라고 써주세요. 한 번에 몰라. 특히 수포자들 미분, 접선 기울기까지 못 왔을 수 있어. 치사하지? 근데 수학관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기본적인 사항들은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 낸다고 얘기했어.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우하향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이 접선에 대해서 그 곡선에 대해서 이 접선이 점점점 이렇게 기울어진다.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구나. 우하향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진다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이는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의 효용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적용하고 낮은 효용 수준밖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효용에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해 사회생을 계산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가치 판단이 반영된 결과이다. 얘들아, 뭔 헛소리야. 이거 때려 죽여도 너네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야. 근데 굉장히 뻔뻔하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내버렸어, 얘들아. 얘가 뭔 소리냐면 지금 옆에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곡선. 얘란 말이야, 얘. 근데 이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봐봐. 이쪽이 옷이야. 그치? 옷 생산량이 여기 있어. 내가 옷을 이만큼 가지고 있어. 내가 옷을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쌀을 살 수 있는 돈이 얼만큼 남냐면 쌀을 요만큼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1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옷은 이만큼 사고 그러니까 옷은 요만큼 사고 쌀은 요만큼 샀을 때 만족감이 가장 크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런데 내가 150만 원을 벌잖아? 그러면 옷을 이만큼 똑같이 옷을 요만큼 사도 쌀을 이만큼 더 살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요 SIC 1번 곡선보다 2번 곡선이 더 잘 사니까 원점에서 곡선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돈이 많은 거고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만족감이 높다라고 너네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세 번째 곡선 봐봐. 얘는 200만 원 버는 애기 때문에 옷을 이만큼 똑같이 사도 쌀을 이만큼 더 많이 살 수가 있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곡선이 만족감이 가장 크고 이 곡선이 만족감이 가장 낮은 곡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면 벌수록 점점점 효용이 높아져가. 자, 그런데 옆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연두색 부분, 여기 우하향할수록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이 대체 뭔 얘기냐? 자, 이 곡선을 한번 봅시다. 사실은요, 사람은 정확하게 옷 9 사면 쌀 하나 사고, 옷 5 사면 쌀 5 사고,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 나와야지만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어. 그런데 너네 생각해봐. 1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50만 원 버는 사람이랑 공평할 수가 없어. 뭔 소리냐? 이렇게 옷 9, 쌀 하나, 옷 5, 쌀 5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만족감이 적용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못 버는 사람은 그만큼 가중치를 더 줘서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야지만 이게 공정한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경제학적 입장이면 얘를 사회적으로 변형시킨 게 바로 이 개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공평하려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기업자가 되어야지만 가장 공평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 왜? 옷 9개 샀어. 쌀 하나 샀어. 옷 7개 샀어. 쌀 하나 샀어. 옷 3개 샀어. 쌀 하나 샀어. 얘네는 다 쌀을 하나 샀기 때문에 쌀만 가지고도 공평함을 얘기할 수 있어야 진짜 공평한 세계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둘 다 이상적인 세계라서 그래프를 취급을 안 해줘.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개념을 포함한 평등주의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간 구부러진 곡선을 사용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개념이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문장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얘 때문에 이 문장 때문에 얘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구나. 요 정도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평등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러니까 1000만 원 쓰는 사람의 만족감이랑 100만 원 쓰는 사람의 만족감이랑 어느 정도 상쇄시켜서 적용한 개념이구나 라는 거를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런 곡선은 문제에서 더 중요한 건 뭐야? 이런 가치 판단이 반영된 결과이구나.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사회에서 경제적인 자원을 모두 활용해서 세상에 쌀과 옷 2가지 상품만 생산한다는 가정 하에 생산 가능 곡선 CD, 얘들아 옆에 봐봐. 파란색으로. 이 부분 보여요? CD? 파란색? 좀 지워줄게. 쭉 지우면 뭐 남아 얘들아? 소리. 어디 갔을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자, 요 직선 다시 봅시다. 자, 요 직선 있죠? 곡선 말고 F에서 G로 이어지는. F에서 G로 이어지는 건 뭐래? F에서 G로 이어지는 거는 미안해. C랑 D네. 생산 가능 곡선 CD, C랑 D 봐봐. 아래쪽으로 볼록한 거 말고 이렇게 위로 볼록한 거 있지. 얘는 생산 가능한 곡선이래. 그러니까 옷을 이만큼 생산하면 쌀을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치? 자, 그래서 옷을 생산량을 줄이면 당연히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쌀을 생산하겠지. 그래서 쌀을 이만큼 생산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옷을 생산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림에서 생산 가능 곡선 CD는 원점에 대해 오목한 모양으로 이 곡선 위의 점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을 한다는 얘기고 곡선 바깥쪽은 이쪽은 어떻대? 생산이 아예 불가능하대. 어느 쪽? 이 곡선 밖에. 여기는 옷이랑 쌀을 이만큼 생산하기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 대신 이 안쪽은 어떻단 얘기야? 곡선의 안쪽은 생산은 가능하지만 당연히 어떻겠어 얘들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요 선 위에 있는 점들만 가장 효율적이고 여긴 아예 불가능. 얘는 가능은 해도 비효율적이다. 자, 이때 생산 가능 곡선과 사회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이 지점.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사람들의 만족감도 가장 높고 그 두 개가 만나는 이 지점이 사람들에게는 최적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F에서부터 G까지 이르는 이 직선 때문에. 이 직선이 뭔데? 어떤 제약을 의미한대. 선분 FG와 같은 어떤 제약이 가해져서 선분 바깥쪽에 있는 지점은 선택할 수 없게 돼서 우리는 E를 선택해야 가장 좋은데 제약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E라는 점은 선택하지 못하게 돼. 그랬을 때 우리의 차선책은 뭐냐 이거야. 자, 지금처럼 최적의 결과를 얻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때에 H 지점은 제약하에서도 생산 가능 곡선 CD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생산의 효율성이나마 충족하고 있으므로 차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아, E가 아니면 H를 골라야 되는구나. 그런데 E 대신 H를 고르면 안 된대 얘들아. 왜? 자 보세요. H가 I보다 훨씬 효율적이야. 맞지? 그치? 얘보다 효율성은 좋은데 사람들의 만족도를 봐봐봐. S, I, C3가 만족도가 가장 높은데 이 곡선 위에 있으면 만족도가 가장 낮게 되잖아. 결국에 사람들은 차선책인 얘를 선택을 안 하고 그나마 만족도가 높은 I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I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곡선, CD가 가리키는 곡선 안쪽에 있으니까 비효율적이야. 비효율적이라도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뭘 고르게 된다? I 지점을 고를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이라고 보여지는 H 대신 차 선택인 I가 사람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어려우면서도 문제 풀면 조금 더 이해가 갈 거예요. 아리까리하죠? 자, 일단 쉽게 갑시다. 이 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론의 한계는 무엇인가? 얘들아, 이해 못해도 시험장 가면 어떻게 해서도 답은 맞춰야죠. 그쵸? 아, 무슨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몰라도 의미는 있는가? 생산 가능 곡선에 의미가 나와 있는가? 이론의 한계가 나와 있는가 따져보면 한계는 없죠. 지금 이론에 대한 설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골라도 3번밖에 답이 없다. 그죠? 자, 4번이라고 고르면 안 되는 이유 뭐야? 경제 주체들이 차선의 선택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가 전체 여기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글의 구조를 파악 못했으면 4번 헷갈릴 수 있어. 하지만 4번은 구조가 답이다.
26번에 5번도 마찬가지죠. 우하향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두색 부분에 나와 있었고. 자, 27번. 사회 무차별 곡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씩 봅시다. 하나씩. 자, 첫 번째. 사회 무차별 곡선 위의 모든 점은 동일한 사회 후생 수준을 나타낸다. 얘가 뭔 소리야, 얘들아? 얘가 뭔 소리야? 이 선 위에 있으면 만족감이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치? 동일한 모든 점, 곡선 위에서의 모든 점은 동일한 사회 후생 수준을 나타낸다. 오케이, 옳다. 2번, 사회 무차별 곡선은 일반적으로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옳죠. 3번, 사회 무차별 곡선을 통해 공평성에 대한 사회의 가치 판단을 확인할 수 있다. 뭔 소리인지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본문에 그렇다고 나와 있었고, 그치? 가치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나와 있었고. 4번 사회 무차별 곡선은 개별 경제 주체의 효용 수준을 종합한 사회 후생 수준을 보여준다. 맞죠? 그쵸? 그래서 4번도 옳고. 5번은 왜 틀려 얘들아? 안타가 아니라 적게. 그치? 낮은 가중치지만 그래도 반영은 되어 있다. 27번의 답은 5번. 28번. 차선의 이론을 통해 기억의 이유를 설명한 것은 얘들아 이거 별표 이거 3인데 내가 항상 뭐라 그래 얘들아? 이유를 설명한 거 이유 문제 틀리지 말라 그러지. 그치? 이유 문제 왜 틀리지 말라 그래? 자, 그 앞에 부분을 봐서도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 얘들아. 기억의 이유, 기억 어느 부분인지 밑줄부터 좀 봐야지. 그치? 기억 찾아봅시다. 기억 어디 있었냐? 여기 기억. 여기 봐봐. 너네한테 이유 찾으라고 안 해. 본문에 써 있어.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10개의 조건 중 보이네. 9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8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보다 반드시 더 낫다고 볼 수는 없다. 근데 얘들아 기억이 예시래. 뭐에 대한 예시야? 요거에 대한 예시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유가 어디 써 있어? 이 뒤에 써 있잖아. 이 구조를 봐야지 얘들아. 기억이 뭐라고? 예시. 뭐에 대한 예시? 차선의 이론에 대한 예시. 자 그러면 기억의 이유라는 거는 결국 차선의 이론을 설명하라는 얘기야. 차선의 이론이 왜? 뭐 때문에? 왜 이렇게 되는지 사회 무차별 곡선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하잖아 얘들아. 그쵸? 자 다시 한번 구조 잘 알아야 돼 얘들아. 차선의 이론을 통해 기억의 이유를 설명한 것. 기억이 뭐다? 기억이 미안해 얘들아. 돼 있었네. 기억이 뭐야? 차선의 이론의 예시가 기억이었고, 그렇다면 기억의 이유는 뭐 때문이다? 차선의 이론의 내용 때문이다. 그러면 그 내용 한번 찾아보자고 얘들아. 바로 뭐라고 나와 있어? 사회 무차별 곡선은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 공평성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지 담겨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2, 3, 4, 5번 헷갈릴 필요도 없어 얘들아. 그래 구조를 봐봐. 효율성과 다른 기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회 무차별 곡선이 휘어진 이유 얘기했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 무차별 곡선 때문에 기억이 가능하게 된다. 그치? 이 구조를 28번을 때를 죽여도 풀 줄 알아야 된다 얘들아.
이해가 안 가면 개별적으로도 꼭 물어보세요. 앞으로 이 이유 문제는요, 이번 수능에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 이 이유를 어디 딴 데서 찾아서 헤매면 안 돼요. 기준을 반드시 정해놓고 푸셔야 돼요. 알겠죠? 28번에 그래서 답은 1번. 2번부터 5번까지는 눈길 줄 필요도 없죠. 그쵸? 자, 10번도 많이, 29번도 많이 틀렸습니다. 지금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봐봐. 9번 1 봐봐. 나는 H가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I보다 생산의 효율성이 높다 라고 생각해. 얘들아, 맞아요? H가 효율성이 높다? 뭘로 판단해? 요렇게 CG로 판단한다 그랬죠? 이 CD 안쪽에 있으면 효율성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얘 맞는 얘기죠. H가 효율성이 더 높죠. 왜? 이 곡선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1 맞고. 2번 9번이 선분 FG와 같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H가 아닌 I가 차선으로 선택되었다는 그 이유는 사회 후생 수준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얘들아, 아까 계속 얘기했죠? 그쵸? 사회 후생 수준, 요 곡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복지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만족도가 더 높기 때문에 H가 아니라 I를 선택했다고 했죠? 2번도 맞죠. 3번 봐봐. I의 위치를 고려하면 생산이 가능하지 않아 그랬는데 생산이 가능하지 않은 거는 CD의 바깥쪽인데 I는 CD의 어느 쪽이다? CD의 안쪽에 위치해 있잖아. 그러니까 생산이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비효율적인 거예요. 오케이? 바깥쪽에 있어야 생산이 가능하지 않죠. 자, 4번. 선분 FG와 같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생산 가능 곡선을 고려하면 K도 H와 마찬가지로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 맞아요. K든 H든 둘 다 어디에 있다? 이 곡선 위에 있으니까 이 노란색 곡선 위에만 있다면 효율성이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4번도 맞고 5번은 아까 얘기했죠? SIC3가 1이나 2보다 사회 후생 수준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29번의 답은 3번. 30번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었고요. 얘들아, 이거 세 번째 비문학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금 등급 컷이 낮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1월 모의고사에 경제 비문학이 어려웠던 적이 너무 많아. 굉장히 자주 나왔었어요. 얘도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의 변형이야. 만약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었으면 좀 익숙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비문학 한번 봤는데 후회되지 않을 정도로 내가 풀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문학 바로 이어서 볼게요. 얘들아, 31번부터 34번 작품 봤었을 때 되게 황당하지 않았어? 어떻게 이런 작품을 낼 수가 있나 이런 생각 안 했어? 최소한 수능에도 도산 12목 나왔는데 어떻게 2학년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어려운 작품이 나올 수 있나 생각 안 했어 얘들아? 그런 생각 들었지? 너무 낯설지 않았어? 이거 본 적 있는 사람? 야, 나도 황당했어. 근데 요즘에 맨날 이러더라. 2학년 모의고사에서는요, 맨날 어려운 게 나와. 근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일부러 낯선 작품 내는 것 같아요. 왜 일부러? 왜 일부러? 교과서 작품을 내면 제대로 너네 실력을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정도면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겠지? 이 정도 단어는 알겠지? 라고 생각하고 낸 것 같아. 근데 이미 나는 여기서부터 어려운 것 같아. 죽창. 야, 죽창이 뭐야? 죽창이 뭐야? 죽창? 어? 죽창이 뭐야? 영현아, 죽창이 뭐야? 대나무 대나무. 그 다음에. 창은 모르겠어요. 그치, 죽. 대나무까지는 알겠는데. 얘들아, 그럼 매창은 뭐야? 매창. 우리 매창은 많이 나왔어. 매창, 죽창 많이 나와, 얘들아. 매창은요, 매화가 피어있는 창문가고, 죽창은 대나무가 있는 창가야. 그래서 별표도 안 쳐져 있어. 심하지? 심지어 이거 제목이 뭐냐? 이거 죽창가 아니야? 아, 죽창곡. 그지? 제목에도 이렇게 있는 단어인데 별표도 안 쳐졌네. 너네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대. 그리고 문제 푸는데 크게 상관이 없나 봐. 오케이? 다 어려웠어. 야, 포감은 알아? 보잘것없는 친구. 요거는 그나마 나와 있는 것 같다, 별표로. 그치? 다 어려웠어요. 이렇게 별표가 많이 되어 있어서 별표가 없으면 아예 해석하지 못하는 작품들 나오면 당연히 멘붕되기 마련이지. 그치? 한번 봅시다. 무슨 내용인가. 죽창에 병이 깊고 매창에 봄이 오고 매창에 마음이 설레고 이런 식의 구절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다들 그렇게 창문가에서 생각을 하는지. 그치? 죽창에 병이 깊고 나 창가에 앉아있는데 병이 깊대. 그러면 병이 깊고 이 구절을 보고 아 화자가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폭음이 냉낙한데 잠자리가 차가운데 돌미나리 한 줌으로 석찬을 하자터니 저녁 반찬 이런 거 센스지 얘들아. 석찬 뭐? 저녁 반찬. 조찬 그러면 조찬하면 아침 반찬 그치? 돌미나리 한 줌으로 석찬을 하자터니 자 그럼 이 사람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니에요. 돌미나리는 아무 데서나 캘 수 있는 거야. 보잘것없는 것으로 저녁 먹고 상의에 그저 놓고 뭐한대 님 생각하는 뜻으나 화자가 님 생각하는구나. 님이 곁에 없구나. 화자의 정보 파악하셔야 되고 아리따운 님의 거동 친 흔적 없건만은 내가 님의 자취랑 가까운 적이 없대. 친한 적이 없대. 친한 적도 없고 관계도 없대. 불관한 이네 몸이 그러니까 님이랑 나랑 인연이 없다는 얘기야. 관계없는 이 몸이 님을 따라 삼기오니 내가 노란색으로 별표 그 네모 쳐놓은 것들은요 니네가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이에요. 님을 쫓아 삼기오니 삼기다 무슨 뜻입니까? 만들다 라는 뜻이죠. 님이랑 상관없는 이네 몸을 님을 따라 만들었대. 원로의 노을 맹가 연분도 하중하고 어려워. 어떻게 이런 걸 내? 그치? 원로 알아주세요. 월하노인이고요. 옛날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했어? 내가 누군가랑 결혼하려면요 월하노인이 내 새끼손가락이랑 내가 여자면 내 새끼손가락이랑 어떤 남자 새끼손가락이랑 태어날 때부터 실로 묶어놓는데 얘들아.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다 짝이 정해져 있는 거야. 누가 매놨다고? 월하노인이. 삼신할매는 뭐 하는 사람이야? 아기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죠.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연분, 인연을 하늘이 정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월화노인, 전설 속의 노인이야. 중매쟁이야, 중매쟁이. 남자, 여자 짝지어주는 전설 속 노인이야. 이 월화노인이 노할, 맹가 이렇게 끈을 메워줬나 연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조물이 와. 조물주 얘기하는 거죠. 조물주가 뭔데? 신 얘기하는 거야. 그지? 조물주.
조물주가 세우던가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하죠. 내가 님이랑 헤어진 이유가, 못 만나는 이유가 조물주가 시기해서 그렇대. 박명함도 그지없다. 박명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박명 복이 없다. 이팔